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내게 된 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에 대해 털어놨었지만 남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면 분명 다시 예전처럼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그때로 돌아와 주길 바랐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상대방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 나가려는 반대되는 행동에 점점 지쳐만 가고 있었죠. 저는 그저 8살밖에 되지 않은 이쁜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말곤 바라는 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의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렸었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통보했고 각자 갈 길을 원했는데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니 그건 또 싫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와 이혼하는 걸 꺼려하고 있었어요. 아이 핑계로 제 발목을 잡으려 하길래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10년의 악연을 끊어내려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제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슬픔은 잠시지만 이혼을 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아이의 인생도 불행이기 때문에 더는 남편을 받아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의 부름에 결국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아픔들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너희들이 함께한 세월이 10년인데 그걸 깨고 등 돌리면 앞으로의 삶이 좋아질 것 같아? 좋던 싫던 함께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감히 이혼하겠다는 말을 셰미 앞에서 입을 놀려?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거니? 어머님 아들이라고 끝까지 두둔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이 사람 편만 들 건데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 편만 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지쳐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저처럼 참고 사는 여자도 없을 거예요.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달라지는 건 조금도 없었다고요. 어머님이 중간에서 이 사람을 제대로 잡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터뜨릴지 몰라 이제는 너무 두렵다고요. 절대 노름에는 손대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었고 각서에다 녹음까지 받아놨었어요. 그런데도 달라진 게 있었나요? 전혀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회를 줬고 이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랬는데 이번 일은 너무 심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정말 아껴서 힘들게 저축해 놓은 자금을 저 몰래 빼간 거 아시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데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힘들게 모아둔 자금이었다고요. 더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거 미련 없어요. 나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야. 내가 생각했던 계획은 그게 한탕해서 2배로 불려서 통장에 넣어주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 자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분명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었어. 정말 아예 끊었다고. 그래, 병수가 이제 끊었다잖아. 돈이야 또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거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다 겪는 거다.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내 아들이 원래 뭐 하나에 푹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 네가 좀 이해해줘라. 애도 생각해야지. 제 딸을 생각해서 이혼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끊었다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까지 대출받은 거 보시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 시작했다가 그 돈이 바닥이 나면 대출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집문서 팔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엔 마누라 자식까지 판다고 그랬어요. 대출까지 받았으니 나중엔 집 팔고 저와 딸까지 전부 팔아 넘기겠네요. 저는 시부모님 앞에다 남편이 대출한 내역을 보여주자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굳게 닫으셨고, 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더는 믿지 않았어요. 10년을 속았고 조금도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된 저는 친정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문을 박차며 들어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절대로 쉽게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면서 친정으로 가려는 저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힘들게 싸놓은 짐을 전부 다 내팽개치더니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건데 남편은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얼굴에 손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딸이 많이 놀랐는지 울고 있는 모습에 더는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급하게 집 밖으로 나와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쫓아와선 건강이 좋지 않은 저희 엄마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를 밀치고 먼저 거실로 들어간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따지듯 화를 내면서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며 자기 인생 10년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 박서방과 이혼하기로 한 거야?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니? 장모님, 제가 이 사람한테 실수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이고 앞으로 그 잘못을 2번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거 몰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 아직 우리 관계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 왜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장모님도 아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되시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어머님, 제가 실수 좀 했어요. 노름을 했는데 대출 좀 받았고 아파트로 이사 갈 자금을 전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던 것 뿐이었어요. 남들은 즐기기 위해 하지만 저는 가족들을 위해 했던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꺼내잖아요. 돈을 잃게 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돈 또 벌면 되잖아요.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돈 없어졌다고 이혼까지 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네 말은 가정을 위해 더 큰 돈을 벌려고 노름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빚을 졌다는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있었는데 이 난리인 거야? 얼마 안 돼요. 통장에 있던 돈은 2억 정도 되고 대출로 5천만 원 받았는데 그건 일하면서 갚으면 되니까 그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돈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도 전혀 지장 없는데 이혼까지 하는 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장모님이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엄마는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니 대야의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남편의 면상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온 힘을 짜내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저와 이혼하라고 화를 내셨죠. 얼굴과 온몸이 젖어버린 상태로 당황해하는 남편을 향해 또다시 물을 한 바가지 퍼부었고 엄마가 난리를 치자 남편은 꼬리를 내리고 집 밖을 뛰쳐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은 저희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대화로 풀어가길 원했지만 엄마는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흥분하셔서 통증이 심해지셨는지 급하게 약을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 힘겹게 자리에 누우셨어요. 엄마가 진정이 되실 때까지 저는 밖에서 기다렸고 그렇게 몇 시간 뒤 방문을 열고 나오신 엄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힘들어하고 계셨죠. 엄마는 위암 말기로 고통 속에 살고 계셔서 저희 부부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전혀 내색하지 않고 엄마한테 숨기고 있었어요. 세상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엄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이 일로 인해 엄마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저희 부부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물어보셨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는 한동안 친정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좋게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소송까지 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물고 늘어지려는 행동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었고 엄마의 건강까지 챙겨드려야 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119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했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위암 말기였던 엄마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셨는지 앞으로 독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빠 곁으로 떠나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가 되다 보니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죠. 그동안 엄마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못해드렸던 것만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며칠 뒤 꽉 잡은 제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제 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오열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어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래도 10년을 함께한 남편이라고 고인이 되신 저희 엄마를 위해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을 챙겨 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왜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일손을 도와줬는지 얼마 뒤 알 수 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버려 할 말을 잃었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의 장례가 시작되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쉬지 않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모르는 분들이 한두 분 오시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끊임없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시부모님의 지인분들이었고 조용했던 엄마의 장례식은 상당히 시끌벅적해지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주려는 건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착각도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을 장례식장으로 불러 모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엄마 영정사진 앞에 힘겹게 앉아 있었는데 잠깐 외출을 했던 시부모님과 남편이 큰 가방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조이금함 앞에 앉아 무언가를 가방 안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든 몸을 천천히 일으켜 무슨 일이냐고 남편한테 물어보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가로막으시곤 다짜고짜 조이금을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와 연관도 없는 분들을 장례식장에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때 아니면 언제 이 많은 현금을 만져보겠니? 어차피 거의 다 내 아들 평수 조문객이니까 전부 다 우리 거지. 너희들 이혼할 건데 서로 조심할 필요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이혼하면 불리한 건 우리 쪽인데 생돈 나가기는 아깝고 어느 정도 돈은 마련해야 되니까 너희 사돈 세상 떠났을 때 이용 좀 한 것뿐인데 이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잖아.
아직까지 법적으로 너희들은 부부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이혼 소송 들어가면 나는 너한테 위자료를 줘야 될 텐데 나는 위자료를 받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이야. 그동안 마음 편히 돈 써본 적이 없이 저축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나도 이참에 제대로 된 돈 좀 만져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남편 대접 안 해주고 돈 좀 썼다고 이혼이나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 엄마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조이그만 털고 있는 거야? 당신이 정말 끝을 보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아예 정신이 나가길 바라고 그러는 거지? 나도 양심이 있지. 설마 여기에 있는 돈 다 가져가겠어?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꼴랑 3만 원이 뭐냐? 최소한 5만 원은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랑 관계된 사람 같은데 이런 쫌팽이 같은 사람과는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 너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건 너 가져가라. 남편은 저에게 돈 봉투를 던졌고 조이금을 가방 안에 전부 다 털어 넣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어버렸던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돈 봉투를 보곤 상당히 들떠 있으셨는지 여행 한번 다녀오자면서 서로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남의 초상집에서 조금의 예절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조이금 봉투를 주워 들더니 3만 원은 돈도 아니냐면서 썩은 미소로 저에게 다시 건네주길래 건네받은 뒤 남편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시부모님은 뭐 하는 짓이냐고 강하게 밀치길래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시모의 옷을 강하게 잡았는데 그 순간 주머니가 터지면서 무언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은 열쇠가 바닥에 펼쳐졌고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열쇠를 급하게 주워 담더니 남편 보고 다 끝났으면 빨리 떠나자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저는 시모의 옷을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열쇠들은 조이금함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시부모님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그 시댁 식구들을 보내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아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를 악착같이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자 마음이 급했는지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부 또한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부서질 것만 같은 고통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그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소란스러워지자 관계자분들과 장례를 치르고 있던 다른 분들이 모여들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이게도 남편의 차에는 몇 개의 가방이 추가적으로 더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조의금이 쏟아져 나왔죠. 알고 보니 관리실에 있던 열쇠를 몰래 훔쳐서 상주가 잠깐 자리를 비운 곳만 돌아다니며 조의금을 훔친 거였어요.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잠깐 잠이 들었을 때의 기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거였죠. 모두의 허점을 노린 남편과 시부의 과감한 행동은 각 장례식장 안을 비추고 있는 CCTV를 가리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와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도망치기 위해 저에게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상해죄를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과 남편과의 이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이 끝난 이후 큰 피해를 보게 될 뻔했던 다른 상주분들께선 저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도 똑같이 당할 뻔한 처지였고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장 관계자인 척 연기를 하면서 장례 중인 상주의 집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집을 비운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값비싼 금품들을 훔치고 있었다는 게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남편은 알고 보니 노름으로 인한 대출빚을 갚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었죠. 추가적인 범행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징역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엮여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데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의 반지가 서랍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모든 상황들이 너무 정신이 없이 흘러가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해 면회를 하게 되었죠. 이게 뭔 줄 알아? 당신이랑 내가 10년 전에 함께 주고받았던 결혼 반지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2년 동안 나한테 원망을 하기보단 당신이 앞으로 다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랄게. 우리 딸 아이니는 걱정하지 마.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한테는 평생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야.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게 뻔하거든. 좀 전에 시어머니 면회하고 왔는데 나한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나오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더라. 시아버지는 면회조차 거부하던데 당신 말대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당신만큼은 우리 아이니를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 삶을 살길 바랄게. 그리고 이 결혼 반지는 오늘 처분할 거야. 그 안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2번 다시는 노름하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상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게 누구 때문인데?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내가 출소하자마자 당신 먼저 찾을 거고,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된 건데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내가 절대 찾지 못하는 곳에서 숨어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을 찾는 순간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거든. 당신을 먼저 처리하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삶이 편해질 것 같아. 10년 전에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정상적인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나를 만났으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야. 나를 안 만났으면 지금 숨쉬고 있었을 것 같아? 진작에 노름에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겠지. 나를 찾아서 뭐 어쩌려고? 무모한 짓 할 생각하기 전에 당신 인생이나 되돌아봐. 태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 그럼 그 안에서 잘 지내. 평생 동안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내 딸과 행복하게 살아갈 거니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남편은 저에게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보다 제가 가진 게 훨씬 많았으니까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 안에 저와 제 딸은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악연을 끊어내고 나니 제 속이 너무 후련하네요. 무언가 꽉 막혀 있던 게 뚫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죠. 노름과 술과 여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지만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 딸과 함께 행복을 위해 앞만 보며 뛰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밝은 빛만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요. 최근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면서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변화가 찾아왔네요. 저는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과수원 일을 도우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와 따로 나와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았어요. 근처에 집 하나 구해서 일을 할 때만 과수원에 나와 시부모님을 도우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저도 시댁에서 생활하는 걸 꺼려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딸처럼 잘 대해주신 행동들에 대해 감사해서 남편과 함께 과수원 일을 돕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과수원 일을 돕기 시작하긴 했지만 문제는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이 찾아오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저를 관심 가져주고 옆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힘겹게 이겨낼 수 있었고 어느새 저도 자연스럽게 가수원집 며느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부모님을 도우면서 시댁 생활을 하던 도중 저에게는 이쁜 아이가 둘이나 찾아왔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몇 년간은 정말 잘 지내왔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댁에 들어오기로 결정 내린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자연은 도심에서 배우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수원 일을 하다가 시부께서 갑자기 뒷목을 접고 쓰러지셨고 급성 뇌출혈이 찾아오셔서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그때도 넓은 가수원에 흩어져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시모가 시부 옆에 항상 붙어서 일손을 도왔었지만 그날 하필 시모가 다른 볼일이 있으셔서 시내에 나가셨었고 무리하게 일을 마무리하시려다가 혈압이 오르셨는지 멀리에서 일을 하던 남편은 쓰러지신 시부를 발견하지 못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죠. 뒤늦게 시부를 발견한 남편이 구조대에 연락을 취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시부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때마침 볼일을 끝내고 돌아오신 시모는 양손에 들고 계셨던 물건을 떨어뜨리시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네요. 바닥으로 떨어진 건 다름 아닌 매번 시부의 건강을 위해 챙겨드렸던 장어즙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간 맞춰 찾으러 가셨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던 거였죠. 그때부터 한동안 시댁 집안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고 시부가 세상 떠나신 이후부터 시모의 성격 또한 많이 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신 시모의 모습이 저희 부부는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어요. 시부가 떠나셔서 그 아픔으로 인해 잠시 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간이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저희도 점점 지쳐가게 되었죠.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가족은 서로 뭉치고 헤쳐나가다 보면 빛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시모는 노력하고 있는 저희를 봐주려 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인다면 무조건 짚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조금씩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죠. 너는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벌써 7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집안일이 이렇게 서툴러서야 되겠니? 도대체가 조금도 바뀌지가 않아. 처음에는 시골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애만 싸지르면 다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맨날 애 핑계 대면서 과수원 일은 전혀 안 하려 들잖아? 빨리 나가서 우리 아들 일손 도와주지 못해? 어머님, 저 지금 애들 씻기고 있었잖아요. 제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때 되면 밥 차려야 되고 애들 씻기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한 다음 남은 시간 과수원에 나가서 모자란 일손 돕고 들어오는데 어머님은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과수원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머님 히스테리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제발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뭘 예전으로 돌아가?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내 아들 총각 만들기 싫어서 받아준 것뿐이야.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것보단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한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좋은 거니까 받아준 것뿐이라고. 그동안 좋게 얘기하고 잘 대해준 건 전부 다 너를 과수원으로 들이기 위해서였다. 그걸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한 네가 그만큼 멍청하다는 거야. 일 다 봤으면 세탁기 돌리고 빨리 나가서 일이나 해라. 어머님은 뭐 하시게요? 맨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제 좀 바깥 바람 좀 쐬시고 동네 분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햇볕을 쬐지 못하니까 짜증만 늘어가시는 거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이도 참는데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한테 상처 주시려고 막말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하거든요. 시모는 저에게 어떻게든 상처를 주려 하셨고 그런 모습이 이골이 났던 저도 시모의 말에 반박하면서
불만 섞인 말투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더욱더 크게 화를 내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를 대하는 감정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위기가 흘러가면서 시모와의 대화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언젠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과수원에서 남편의 일손을 돕고 들어오다가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낡았다면서 힘들게 돈 벌어도 그릇 하나 새 걸로 들여오지 않는다며 시모는 식기들을 현관 앞으로 막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당황했던 남편과 저는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를 빼앗았고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가 오자마자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접시 파편을 못 봤는지 저희한테 달려왔고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아이들의 발에는 깨진 접시의 파편으로 인해 상처가 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발에서 출혈이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시모도 그 모습을 보곤 당황하셨는지 뒷걸음질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참아왔던 남편은 폭발을 하고 말았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다행히 아이들의 발바닥이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와 겁에 질렸던 아이들을 진정시킨 뒤 겨우 재운 다음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시모의 방으로 남편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엄마의 히스테리를 전부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서로 얼굴 붉히며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엄마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으면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셔야지. 맨날 이 사람만 보면 얼굴 붉히면서 화부터 내시잖아요.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할머니가 너무 무섭대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거면 저도 이제 과수원 일 때려치우고 그냥 다른 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하신 행동을 보면 저희가 따로 나가 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와 이 사람한테 막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엄마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애들까지 피해를 봤다고요. 얘가 태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지. 꼭 내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애들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면서 며느리 앞에서 엄마한테 꼭 그렇게 화를 내야 되겠어? 그래, 너 말 잘했다. 말 나온 김에 이 과수원도 전부 다 팔아버려. 나는 뭐 이런 일 하고 싶은 줄 알아? 세상 떠난 너희 아빠 잘못 만나서 한평생 과수원 일만 하고 살았다고. 내 삶의 여행이라도 있긴 했는 줄 알아? 그래도 이걸로 너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잖아. 결혼하면 자기 마누라랑 자기 새끼밖에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다. 너 마음대로 해라. 과수원을 팔던 너희들끼리 따로 살림을 차려서 나가던 알아서 하라고. 다 꼴보기 싫다. 어머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방금 하신 행동은 정말 위험했다고요.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아버님 잊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죄책감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때 시내를 가지 않고 아버님 옆에 계셨다면 지금쯤 살아 계셨을 텐데 어머님이 시내를 다녀오신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 같아 괴로워하시는 거 몇 번이나 봤었다고요.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랑 어머님 손주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다가 우리 가족 전부 무너질지도 몰라요. 심하면 아버님 곁으로 갈지도 모르죠.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오열을 하셨고 세상을 떠나신 시부에 대한 그리움을 온몸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날 이후 시모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간절히 원했었죠.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 다르게 시모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희는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네요.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길 권했지만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입원하는 걸 강하게 거부를 하셨네요. 이제는 하다하다 키워준 어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들어? 너희 아빠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뒀을 것 같아? 이제 네 마누라랑 살겠다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시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결정이 좋아서 했겠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냐고요. 어머님만 변하시면 저희 가족 아무 문제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털어버리고 저희와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난리를 치고 계세요. 나는 정신 멀쩡하고 지금 이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병원에 입원하라는 둥 얘기하면 그때는 우리 모두 저 세상 갈 줄 알아.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절대 입원하지 않겠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고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계획대로 결국 시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겠다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지만 결국 시모는 입원을 하게 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게 되었네요.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평생 시부모님 밑에서 운영하던 과수원을 정리하고 한동안 시모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서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렇게 시모가 하루라도 빨리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길 간절히 원하며 정신병원에 면회를 하던 어느 날 시모께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말았네요. 걔가 글쎄 아직까지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 허락해줬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맹하게 생겼던지. 며느리로 들어오면 쉬지 않고 사고가 날 것 같아 정말 반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허락한 줄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힘 하나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과수원 일을 하는데요. 무조건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그거 하나는 봐줄만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됐는데 그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거라곤 정말 몰랐네요. 힘 좀 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물살이라 근육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지방이라서 속빈 강정이었다니까요. 시골에선 생활해 본 적 없다고 애처럼 눈물을 찔끔거리는데 아유 얼마나 속 터지던지. 뭐가 힘들다고 우울증약까지 복용하는 거 보고 복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를 보세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결국 정신병원에 이 꼴로 입원하게 됐네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키운 자식이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된 것도 며느리가 뒤에서 속삭거려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냐면 저번에 하는 짓도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소리 했거든요. 그러다 접시를 깨트렸는데 그걸 손주들이 밟아서 살짝 상처가 난 걸 가지고 앙심을 품고 저를 여기로 억지로 입원시켰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꼭 그렇게까지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셔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인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세요? 병원에서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최대한 빨리 마음 추스르고 저희 예전처럼 웃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 평생 여기에 계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다니셨던 좋은 곳 구경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불만들이나 안 좋은 감정들 전부 다 털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왜 너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 내 아들과 둘이 살면 몰라도 너랑은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꼴 보기 싫은 얼굴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병원에 올 거니?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그럼 나도 심적으로 편해지고 앞으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아니면 앞으로 평생 네 면상 안 볼 거니까 생각 잘해야 될 거야. 시모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대화가 이어질 수 없다 보니 점점 얼굴을 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분간 병원을 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듯 쿵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고,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하자마자 급하게 간호사를 부르게 되었네요. 시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너무 당황하고 말았어요.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시모를 지켜보던 의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뒤이어 남편이 병원에 도착을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정밀검사 진행을 위해 정신을 차리신 뒤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시모는 제가 찾아와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뿐이라며 저만 사라지면 된다는 쓸데없는 말만 계속해서 늘어놓으셨습니다. 투덜거리시면서 정밀검사를 끝낸 시모는 제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며 커튼을 치셨고,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면서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는데 안색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온 남편은 닫힌 커튼 앞에 서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시모는 저와 당장 이혼하고 둘이서만 살자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질렀고,
닫혀있던 커튼이 쳐지던 그 순간 화들짝 놀란 시모를 바라보며 남편이 뱉은 한마디에 시모 인생에 날벼락이 치게 되었네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말해봐라.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병치레 한 적 거의 없을 만큼 얼마나 건강했는데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너 괜히 나 겁주게 하려는 거지?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런다고 내가 며느리한테 다시 잘해줄 것 같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엄마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줄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의사도 고개를 흔들 정도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엄마도 건강검진 받아보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 말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시더니 결국 이게 뭐예요? 만약 그때 발견이 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드려요. 엄마 지금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어요. 크기도 4cm가 넘었고 이미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된 상태라 항암 치료는 소용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요. 당장 수술을 한다 해도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길면 3달이고 짧으면 1달이라는데 엄마는 끝까지 이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시모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시모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멍하니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시다가 결국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네요. 남편에게 정말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신변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모든 결정은 시모께 있었어요. 병원에서 조금의 기적이라도 바란다면 항암 치료와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걸 원치 않으시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변 정리를 하셔야만 했죠. 시모는 한참의 고민 끝에 항암 치료가 아닌 주변 정리를 택하셨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시모는 대문 앞에 서서 멍하니 과수원을 둘러보셨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해버리신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의 기분이 어떨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곁에서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치시던 모습은 사라지셨고 온몸에 기력이 없어 보이셨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겠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진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까먹기 마련이죠. 지금의 순간을 감사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신 시모는 많은 걸 후회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시부와 결혼을 하시고 한평생 과수원을 벗어나지 못하셨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추억이 담긴 과수원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혼자 외롭게 걷고 계신 뒷모습을 보니 너무 작아 보이셨고 한편으론 저희가 시모에게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참 동안 남편과 저는 과수원을 걷고 계신 시모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시부가 함께했을 때 서로 웃으며 행복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시모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앙상한 가지만 남은 과수원을 걸으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곤 거실에 앉으시더니 저희도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네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못살게 굴었던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도 그이가 세상을 떠난 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너희들한테 표출된 것 같구나. 상처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 괴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숨기고 싶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을 더 만들어 좋은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미련한 행동을 하고 말았단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희들만 보면 계속 세상 떠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걸 어쩌겠니? 그래서 괜히 심술 부린 거고 너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던 거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아들, 네가 나한테 했던 말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남은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엄마는 미련하게 너희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수원 일을 마치고 배고프다며 먼지를 털면서 들어올 것만 같고 자다가 눈을 뜨면 내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을 것 같아 매 순간이 너무 괴로웠었다. 둘이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었는데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내 짝을 잃게 되니 모든 게 무너져 내렸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괴로움들을 너희들한테 표출해서 너무 미안하다. 나도 이제 곧 그 사람을 따라가겠지만 남은 시간 조용히 지내다 가고 싶구나.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마음을 털어 놓으셨어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이 너무 괴로웠고 저희들만 보면 언제나 함께했던 시부가 계속해서 떠올라 시모를 힘들게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시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시모는 남은 기간을 시부와 함께했던 공간에서 보내셨네요. 남편은 여행이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저희와 손주들을 보며 지금의 순간을 최대한 눈에 담으려 하셨어요. 당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낸 손주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할머니가 미안했다고 안아주셨네요. 그때 시모도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고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시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서로 지난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고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슬픈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의사가 말했던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피곤하시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는데 그 모습이 저희들에겐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깨어나지 못하시는 시모의 손을 어루만지며 오열을 했고 한참 동안 집안에는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각자 개인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를 무의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자신의 곁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 헐뜯기보단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기면서
지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지나간 시간은 절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가족이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이라도 해준다면 그날은 행복한 날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매 순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눈팅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고 웃으라고 써봅니다. 전 40대 중반 기혼 여성입니다. 다들 기구한 사연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부모 없는 서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서 엄마는 집을 나가시고 아빠는 병마와 싸우시다 돌아가셨죠. 다행히 큰아버지와 큰엄마가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재는 딱히 겪지 못하고 자랐어요.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차별 없이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 아빠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큰아빠와 큰엄마는 저에게 눈치를 절대 주지 않으셨지만 내심 어려서 혼자만의 슬픔은 늘 간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불안정한 가정 울타리에 있다가 온전히 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이었던 저는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죠. 큰아빠와 큰엄마도 같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줘. 너무 고맙다. 너네 아빠도 살아있어. 이 모습을 봤다면 기뻐했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큰아빠랑 큰엄마한테 제일 고맙죠. 그래도 저 이렇게 걷어주시고 학교도 다 보내주시고 아빠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정말로 늘 감사드려요. 아유,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한다고. 너 키우면서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유진이 네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했는지.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너 키우면서 배운 게 많아. 아무쪼록 결혼하게 되더라도 자주 와야 해.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어려서 키워준 큰 부모님께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아무리 핏줄이라도 절 거두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온전한 부모가 없는 저를 시어머니는 매우 싫어하셨어요. 아무래도 배운 게 없을 것 같다였고 친엄마가 살아있지만 어려서 도망갔다는 말에 그 집구석 알만하다며 저를 보기도 전에 싫다고 하셨죠. 마음은 아팠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무게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쟨 엄마가 도망갔대라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지금의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잊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친엄마의 부재가 또 한번 상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뼛속까지 옛날 사람이었기에 그 엄마의 핏줄을 받았으면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정말 슬펐죠. 난 걔 싫다니까. 지 엄마 도망간 것만 봐도 딱 보면 모르겠어. 네가 지금 콩깍지가 단단히 신 거지. 아무리 큰아버지네가 애를 거뒀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핏줄이니? 따지고 보면 지 엄마 핏줄 닮았으면 애가 얼마나 천박할 거야, 안 그래? 엄마, 그렇게 말 좀 하지 마요.
안쓰럽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았겠어요. 전 이 결혼 포기 못합니다. 너도 버려놨다 아주. 그 요망한 년이 너까지 다 배려놨어. 내 아들 맞는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도 없이 홀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엄마 이렇게 늙은 거 안 보이냐? 그런데도 네가 내 기대를 저버리고 그깟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몇 년 하지 마요. 듣기 싫어. 내 인생 내가 선택하겠다는데 왜 왈가왈부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셔도 전 포기 못해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어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지? 어디서 네 인생이란 말이 나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거 집착이에요. 전 절대 유진이 포기 못해요. 엄마가 유진이 보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얼마나 착한 앤데. 남편의 완강한 표현에 결국 어머님 두 손 두 발 들으셨고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한 식당을 이어받아 하고 있었고 저는 공무원이에요. 남편은 자영업,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결혼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정말 너무 미워하시는 통에 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죠. 한두 번은 참았지만 매번 저희 친부모님을 운운하며 욕하셨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티를 엄청 내셨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식장에 온 저희 집 부모님 쪽 지인들까지 민망해서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였죠. 정말 아나무인이었어요. 어머, 성주 엄마 축하해. 아유, 그래도 신부 되게 예쁘더라. 성재도 아주 싱글벙글이더라. 하여튼 너무 축하해. 축하는 무슨? 아유, 말도 마. 나중에 얘기해. 나 진짜 쟤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성재가 하도 난리쳐서 억지로 시키는 거야. 식장이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 하여튼 와줘서 너무 고마워. 밥 꼭 먹고 가고, 알겠지? 야, 너네 시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 얼굴에 침 뱉기지. 그게 뭐야 도대체? 결혼식장에서 떠벌리는 것도 아니고. 아, 원래 그러셔.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좀 나아지시겠지 뭐. 어차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살 건데 뭐. 네가 고생이 많겠다 진짜. 아유, 그래도 오늘 너무 예뻐. 결혼 축하해 유진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되길. 오죽했으면 제 친구들도 신부 대기실에 와서 시어머니의 만행을 저에게 말해 주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천박스럽기도 했고요. 매번 오는 지인들을 붙잡고 신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소연을 하셨더래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저까지 죄송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행여나 저를 안 좋게 보는데 엄마 아빠까지 나서면 저를 더 안 좋게 볼까봐 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에게 아빠가 한 소리를 하셨죠. 얼마나 꾹꾹 참았다가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자네, 어머니가 유진이 안 좋게 보는 거 다 아는데 남편이 옆에서 중재 잘해줬으면 하네. 자네 하나 믿고 시집 갔는데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나? 하여튼 지켜볼 거야. 우리 유진이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으니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도록 하게.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유진이 힘들게 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유, 내가 진짜 창피해서 원.
자네 믿고 결혼시켰는데 유진이 앞날이 안 봐도 훤해. 어쨌든 유진이 눈에 눈물 나는 날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아유, 창피해. 자네 어머님, 하여튼 정말 매너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 김서방이 조심 좀 시켜줘. 그렇게 험난한 결혼 생활에 막이 열렸죠. 시어머니는 더 대단했어요. 매번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오자마자 집을 뒤지며 매번 살림살이에 터치를 하시곤 하였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두려울 정도일 때도 있었어요. 오늘은 오셨을까? 오늘은 안 오셨을까?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일 끝나고 집에 오는 날에 깜짝 놀라는 날도 허다했고요. 어머, 깜짝이야. 아니,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말도 안 하시고,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 놀래라.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너한테 보고하고 와야 하니? 아니, 성재밥은 잘 차려주는 거야? 집안꼴이 이게 뭐니? 냉장고 안은 이게 뭐고, 빵 쪼가리에 죄다 과일. 아니, 밥은 안 먹고 사냐? 우리 성재가 밥심으로 사는 거 몰라서 그래? 네? 아니, 성재씨, 아침 안 먹고 다녔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녁은 저희가 알아서 잘 차려 먹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없는 집에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는 거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니. 다음번에 저 있을 때 예고하고 와주세요. 이러시면 너무 불편해요. 뭐야? 아이고, 내가 하다 별. 너까지 것한테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내가 왜? 우리 아들이 산 집인데 내가 네가 뭐라고 너한테 허락받아야 해? 아주 웃기는 애네 이거.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 허락한 줄 알아? 내 아들 뺏기고는 못 살아. 성재 씨가 산 집 아니고요. 엄연히 대출이라 저희들이 힘 모아서 갚고 있는 거고요. 여하튼 성재 씨한테 말해 놓을게요. 이렇게 어머님 불쑥 오시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식사하셨어요? 성재 씨 오면 식사하시고 가실 거죠? 저녁 준비하게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매번 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그릇은 얼마나 뒤지셨는지 주방도 엉망이고 심지어는 제 옷장에 옷들까지 뒤져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항상 꼬투리를 잡으셨죠.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느낌이었죠. 이럴 바엔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묘하게 그릇 위치나 옷 위치도 마음대로 바꿔 놓으셨어요. 정말 기가 찼죠. 어머니, 제 옷장도 뒤지신 거예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물건에 손대면 기분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뭐야? 그래, 내가 뒤져봤다. 옷 꼬락서니 하고는 천박해가지고. 그걸 옷이라고 걸쳐 입고 다니냐? 하도 기가 막혀서 들춰본 건데 시애미가 옷 좀 뒤져봤기로서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긴 배울 때가 있어야 배우지. 지업이 집 나가고 아빠 죽고 저렇게 사연 있는 애를 왜 하필 성재가 커둬가지고. 아유, 지겨워. 너무하세요. 어떻게 제 아픔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는 네가 너무하지. 뻔뻔하게 우리 집에 시집 오길 어딜 와? 성재가 죽고 못 살았어도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아주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든다.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핏줄이 나중에 어떨 줄 알고. 아유, 불결하지 아주. 성재 씨도 아버지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디 가서 성재 씨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발 작작하세요. 어머, 아주 사람 잡네.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년. 무섭다, 무서워. 나중엔 아주 한 대 치겠다. 왜? 지금 쳐봐. 매번 아픈 곳만 찔러드는 어머님의 말에 눈물을 안 흘리는 날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렇게 집에 불쑥 오셔놓고 제 마음을 쑤시고 가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아무리 화를 내봐도 어머님은 작정한 듯이 매번 찾아오셨죠.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는 게 아니었죠. 이러다 남편이랑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매번이 스트레스 받는 나날이었죠. 엄마, 자꾸 그러면 저희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저희가 갈 테니까 집에 말도 없이 오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집문을 따고 들어와요. 그리고 유진이한테 뭐라고 하셨길래 엄마만 왔다 가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네? 어머. 너 성재 맞니? 아주 여우한테 놀아나더니 지금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야? 아휴, 기가 막혀. 엄마가 이러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왜 그걸 몰라요? 네? 아빠 없이 엄마가 홀로 저 힘들게 키워준 건 다 알고 고마운데요. 제발 유진이 좀 내버려 둬요. 유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제가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네가 왜 죄인이야? 떳떳한데. 자기가 죄인이지? 엄마도 도망가고 팔자가 얼마나 세다는 거야? 아유, 무서워. 제가 나한테 얼마나 말대꾸를 하는 줄 알고나 그러는 거야? 나를 이제 치겠더라니까. 그런데도 네가 제 편만 드는 거야? 너도 참 변했다 아주.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뿐이었죠. 남편이 한 번씩 이따금 뭐라고 할 때마다 잠시 나아진 듯 하더니 또 반복이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어머님은 끝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제 가슴이 멍이 들고 있었어요. 매일이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우리 친엄마는 나를 두고 집을 나가서 이렇게 내 평생 도움이 안 되는지 철저하게 원망스러웠어요. 아마 지금도 잘 살고 있겠지? 라는 원망과 함께 눈물을 집어 삼켜야 했어요. 어려서부터 매번 눈치만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마음의 병이 되었죠. 자기야, 나 요새 목에 멍울 같은 게 잡힌다? 아니, 림프암인가?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무섭네. 당장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 빼고 같이 가줄까? 그러게, 요새 살도 많이 빠지고, 아휴, 우리 엄마 때문이지 뭐. 아니라고는 못하겠네. 일단 오늘 반차 쓰고라도 가보든지 해야겠다. 끝나면 병원 문 닫으니 일단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같이 가줄게. 오늘 반차 쓸 거야? 그럼 나도 주방장한테 가게 맡기고 시간 맞춰 자기 시청으로 갈게. 그렇게 남편과 약속을 하고 일이 끝나자마자 병원에 갔어요. 이것저것 초음파를 보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청정병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내가 병을 키웠다는 생각과 함께 눈앞이 아득했죠. 일단 소견서 하나 써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종양 같긴 한데 위치가 갑상선이라 조직검사해 보는 게 좋겠어요. 오늘 소견서 써드릴 테니 이 병원으로 가보세요. 여기가 갑상선이랑
유방 쪽은 잘 보기로 소문난 병원이거든요. 네? 소견서요? 아, 그럼 혹시 암일 수도 있다는 말이신가요?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갑상선 암이라는 거죠? 정확한 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모양이 악성 같기도 하네요. 일단 소견서는 써드릴게요. 정확한 거 아니니까 진정하시고요. 그렇게 소견서를 받고 큰 병원으로 전 전원되었죠. 그러고 나서 확인한 결과 역시나 갑상선암이 맞았어요. 아무리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청천벽력 같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암에 걸렸을까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큰엄마, 큰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지만 늘 엄마 없는 부재는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고, 막상 결혼해서도 늘 이 문제로 구박을 받으니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죠. 전 그렇게 수술 약속을 잡았고 하필 명절의 빨간 날과 겹치게 되었죠. 가장 먼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서요. 아, 갑상선 암이라니. 이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그치? 미안해. 어떻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암에 걸려, 어? 내가 진짜 너 볼 면목이 없다.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정말. 그래도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내, 어? 내가 꼭 네 옆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유진아, 진짜 나 만나서 네가 마음고생이 많다. 아니야. 자기도 중간에서 참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다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쌓아온 마음의 병인걸.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늘 그랬어, 나는. 매번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병이 된 거지 뭐. 엄마 아빠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엄마는 목 놓아 우셨어요. 그리고 아빠조차도 눈물을 훔치셨죠. 가장 아픈 손가락인 딸이 이렇게 암까지 걸리니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얼마나 마음의 병이 많으면 암에 걸려 이거사.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어? 네가 이렇게 아프면 내 마음이 편하냐? 아유, 불쌍한 것. 평생을 그냥 어려서부터 눈치만 보고. 미안해, 엄마가. 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너네 아빠를 어떻게 보니? 아니야. 엄마가 날 얼마나 아껴서 키웠는데 왜 그런 말 해? 나 속상하게. 엄마 아빠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나 키워줬잖아. 그래도 살도 이렇게나 빠지고, 아휴. 수술하고 엄마 집에 들어와서 좀 몸보신 좀 하고 가야겠다. 김서방, 수술하고 나면 유진이 내가 좀 데리고 있을게. 그래도 괜찮지? 데리고 가서 몸보신 좀 시키고 푹 쉬게 해야지. 아, 너 휴직계도 냈지? 휴직계 냈어. 그래도 공무원 사회가 이런 건 다 잘 되어 있잖아. 걱정 마, 엄마. 아휴, 갑상선은 착한 암이래잖아. 착한 암이 어디 있어? 힘든 건 마찬가지지. 그런 소리 말고 푹 쉬어. 넌 네 마음만 추슬러, 알겠지? 아휴,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저는 입원 수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할 준비를 하였죠. 태어나서 난생 처음 하는 수술이라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걱정을 해주니 그래도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수술을 하려고 생각하니 정말 주마등처럼
모든 것들이 지나쳐 가더군요. 날 버린 엄마,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 어렸을 때 추억까지도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였어요. 수술은 생각보다 일찍 끝이 났고, 전 회복하러 입원실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명절날이 되어 그래도 수술 때문에 들러보지 못한 시댁에 마음이 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남편 차를 타고 병원에 들르셨죠. 남편에겐 저의 병문안을 간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처음에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가 한사코 간다고 하시는 바람에 결국 어머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누워있는데 이런 전이나 이런 거 맛은 봐야지. 거기 어디냐? 나 좀 데리고 병원에 앞장서라. 엄마가 가보게요? 아니에요. 그냥 음식만 싸주세요. 제가 전달해 줄게요. 유진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오세요.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나보고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래도 가야지. 앞장서 얼른. 전 좀 챙길 테니 시동 걸어라. 남편은 시어머니가 웬일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유진이가 아프니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야 어머니와 유진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들뜬 마음으로 차 시동을 걸었다고 했죠. 그렇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몹시 상기된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너무 화가 난 표정이어서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하필 명절에 수술하게 돼서 죄송해요. 혼자 명절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시고. 아이고, 아프다고 하더니 얼굴이 폈구나. 내 아들 돈으로 이렇게 1인실에서 발자 좋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자마자 가지고 오신 동태전들을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하며 전을 그대로 맞았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한테 소리를 질렀고 전 망연자실했어요. 암 수술한 며느리에게 전 귀싸대기라니요. 엄마, 미쳤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유진이 걱정된다면서 지금 이렇게 속 뒤집어 놓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넌 닥쳐. 아주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하고 있어. 네가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유난이야?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당신 진짜 미쳤어? 지금 나한테 전 던진 거야? 그래,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전 당장 이 아줌마를 끌어내려고 비상호출벨을 눌렀어요. 비상호출벨이 눌리자마자 병원의 부원장님이 달려오셨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더니 눈이 돌았는지 시모의 기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저 역시도 놀라긴 마찬가지였고요. 왜 부원장님이 어머머,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내 뺨을 쳐? 어? 당신이 뭔데 내 뺨을 치냔 말이야? 인연이랑 한패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배워먹지도 못한 년이? 어디서 내 딸에게 전을 집어던지고 이 난리야? 넌 더 맞아야 돼. 내 엄마라고 칭한 부원장이란 의사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전 너무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친엄마라는 반응에 당황하여 그대로 머리채를 잡혀주었죠. 그리고 한참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고 나서 부원장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제 남편도 아주 놀랐고요. 저조차도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무슨 말이에요? 내 딸이라니?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하다, 유진아. 너 환자로 올 때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근데 너네 큰엄마, 큰아빠 얼굴을 보니 알겠더라. 내 딸이 우리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할까 계속 지켜봤어. 우리 딸이 갑상선 암이라니 너무 속상했기도 하고, 너희 아빠와 이혼하고 집 나가던 날 우리 유진이가 3살밖에 안 됐었지. 미안해. 도저히 아빠랑은 살 수가 없었어. 매일 술만 먹고 일도 하지 않는 너희 아빠와 갈라서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의사가 되기까지 이 많은 시간이 걸렸단다. 나중에는 널 찾고 싶어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 몰래 학교 가서 네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안해. 엄마 용서해 주겠니? 어안이 벙벙했죠. 친엄마라니, 아니 친엄마가 의사였다니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엄마가 이 큰 병원 부원장이라고 들으니 태도가 돌변했어요. 뺨까지 맞아놓고 말이죠. 아주 우스웠습니다. 그 점에선 아주 고소했어요. 아니, 그럼 당신이 우리 유진이 친엄마인가요? 아유, 어쩐지 가끔 유진이가 고급져 보일 때가 있던데. 그럼 그게 다 의사 핏줄을 물려받아서 그런 거군요. 전 유진이 시엠이에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 좀 먼저 들으시고, 다 오해이니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유진이가 혹시라도 명절을 잊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랍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이 시어머니라고? 내가 유진이 남편이랑 하는 얘기도 다 들었어. 엄마 없다고 얼마나 얘를 쥐잡듯이 잡았던 거야? 아휴,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네 엄마야. 많이 놀랐지? 내가 환자 차트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유진이 맞는지. 아니, 내가 뭘 또 얼마나 잡았다고 그래요? 아휴, 웃겨 진짜. 의사라고 내가 좀 고상하게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그리고 내가 얘랑 우리 아들 결혼시킨 거 보면 몰라요? 며느리라고 생각했으니 결혼시킨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너 맞고 싶어 환장했니? 넌 이 병원에서 출입 금지야, 알겠어? 여기 이 사람 좀 끌어내요. 어디서 폰데 없어가지고. 엄마 맞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전 당신이랑도 할 말 없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좀 가만히 있으세요. 어머님이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지 않나요?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는데요? 늘 항상 엄마 없다고, 본데 없다고, 불결하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진짜 꼴 같지도 않네요. 둘 다 나가주세요. 저 정말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엄마, 나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 병실에 와서. 진짜. 엄마 정말 가지가지 한다. 죄송해요. 미안해, 유진아. 유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중간중간 큰아빠네한테 연락도 하고 너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땐 엄마가 능력이 너무 없어서 널 데리고 오지 못했어. 큰아빠네가 널 키우는 게 너한테도 환경적으로 나을 것 같았고. 근데 후회했어. 엄마가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해줄게. 미안하다. 정말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엄마도 널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유진아? 우리 며느리가 친엄마를 찾다니. 진짜 감격스럽구나. 그리고 이 큰 병원의 부원장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성공했다는 거야? 진정들 좀 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돈. 이제 사돈이죠? 그렇게 날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친엄마가 이 큰 병원의 부원장이라니까. 왜? 눈이 돌아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시어머니라는 게 진짜 부끄러워. 나가! 그리고 성재씨, 나 지금 말할게. 어머님이랑 나랑 둘 중 하나만 골라. 나 더 이상 어머니랑 만나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이제 친엄마와의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았어요. 친엄마는 저에게 애원했죠. 절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리고 친엄마는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남편도 너무 놀라서 더 이상 말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와 친엄마는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혼자서 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악자같이 공부한 나날들, 공부하며 아르바이트 했던 날들 때문에 저를 돌볼 수 없었다는 얘기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꼭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고도 했고요. 무엇보다 저에게 주고 싶어 돈을 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자그마치 그 돈은 8억이었습니다. 남들에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돈보다도 친엄마의 저를 생각해줬다는 마음, 저를 잊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큰아빠와 큰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싹싹 비는 친엄마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놀랐죠. 그리고 그런 엄마를, 큰엄마와 큰아빠는 그래도 제가 친엄마를 찾았다는 마음에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신경 써 주셨어요. 그리고 친엄마는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늘 엄마가 그리웠던지라 절 버리지 않았다는 그 말에 마음이 얼마나 녹던지.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큰엄마랑 큰아빠가 엄청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친엄마가 날 버리고 갔다는 그 응어리, 그래도 이렇게 날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나 친딸처럼 키워줘서 고마워요, 큰아빠 큰엄마. 고맙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그래도 유진이가 내 딸인 건 변함이 없고요. 그래도 유진이가 그렇게 그리워한 친엄마를 찾았으니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날 때까지 친엄마의 케어를 받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죠. 이혼 아니면 시어머니와 손절. 남편은 주저없이 저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었어요. 아마 시어머니에겐 가장 큰 벌이 아닐까 싶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를 무시하자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문전박대를 하였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야, 문 안 열어? 너 부원장 친엄마 얻었다고 막 나가는 거니? 그래봤자 한부모 가정주제에 네가 나를 이렇게 등한시해? 조용히 해, 이 아줌마야. 당신 아들도 이제 등 돌렸고 당신은 영원히 혼자야. 내가 왜 암에 걸렸는데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알겠어?
이제 혼자 외롭게 쓸쓸히 늙어가 봐. 알겠지? 다신 오지 마, 다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이 터덜터덜 돌아갔고 남편도 저에게 그렇게 병실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정리가 되었어요. 암에 걸린 덕분에 친엄마를 찾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만날 인연이라 만났던 걸까요? 전 간간히 친엄마도 만나고 지내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마음속에 나의 부모님은 큰엄마 큰아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젠 생각을 바꿔서 저에겐 부모님이 4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밝아진 모습에 남편도 좋아하고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어머니의 만행들은 지금 생각해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남편의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저 자신을 제일 위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전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늘 눈팅만 하다가 한번 제 이야기도 써봤는데 제가 겪은 일이지만 별의별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